수요가 위축되니까 뭐 기업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생산을 줄이려면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세계경제 수요가 둔화되면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유가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지난번 이제 계속 이야기하셨던 어떤 그 버블의 어떤 꺼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온 거 아니냐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막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단 말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15% 빠졌다가 뭐 이제 조금 한 5%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조정은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저는 우리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거의 20%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을 하는데요. 우리 주가는 뭐 향후 뭐 2, 3개월 이내에 뭐 바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주가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제서야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이미 끝났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 미국 주가는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예, 우선 그 미국 주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그 3월 달에 금리를 지금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금리 충격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물 충격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 뭐 4분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6.9%. 그런데 올 1분기부터 성장이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그 GDP 나오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 변하기는 합니다만은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한 1% 정도, 예,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그 소비 심리 뭐 며칠 전에 그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게 발표됐는데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네.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나 돼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았는데 앞으로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IMF 그 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예. 기업 수익이 더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뭐 통화 충격, 뭐 금리 충격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실물 충격이 한 번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금리는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저는 하반기 가면 많이 낮아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경기는 둔화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미국 경제를 저는 한마디로 이 그림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실질금리거든요. 이 실질금리라는 것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뺀 거예요.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 안팎이고 물가는 뭐 7%가 넘었으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정상화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정상화되려면 금리가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요. 예, 그런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는 못 오르고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이 실질금리가 정상화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많이 위축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도 상상하고 있어요. 이게 물가가 급격하게 2008년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때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나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때 주가도 한번 폭락했는데요.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국면이 한번 남아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주가 이제 뭐 S&P 500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아까 나스닥은 뭐 15%가량 떨어졌다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스닥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S&P 500이 떨어지고 다우지수 뭐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젠가요? 그제인가 그 발표된 그 소비자 판매 지수 뭐 이런 것도 뭐 상당히 좋았잖아요. 시장의 생각보다는 오늘 새벽에 발표됐나요? 예, 오늘 새벽에 발표됐죠. 소매 판매가
1월 달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예, 전문가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작년 12월이 큰 폭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기저효과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매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3개월 이동평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개월 이동평균 보면은 소매 판매가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1월이 2.8%인데요. 3개월 이동평균을 하면은 1월 달에 그렇게 증가한 거는 12월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저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이제 최근에 오늘이죠. 역시 FOMC 의사록이 1월달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시장은 어쨌든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뭐 시장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매파적 발언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 없었다. 예, 그래서 그냥 어제 밋밋하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FOMC 의사록을 보면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네. 뭐 고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경기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둔화될 수 있지만은 뭐 고용 그 다음에 경기는 좋다. 예, 그런데 물가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뭐 빨리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시장이 안도한 것은 그 의사록에서 뭐 매월에 금리 몇 퍼센트 가감해 올리겠다. 그 다음에 양적 축소하겠다. 거기서는 이제 금리 인상하고 양적 축소를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대규모로 그런 표현이 없어가지고 조금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뭐 70번 이상 나왔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던데요. 예,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작년 뭐 9월까지만 해도 파월 연준한테 일시적이다 그랬는데 지금 뭐 구조적이다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공급망 교란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거기 FOMC 저도 의사록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걸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원자재 그 전문가들 보니까 이 원자재 이 상승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과연 잡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어렵다. 근데 그렇게 해도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보던데요. 예.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이 아주 소비 투자에 축제하죠.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있죠. 근데 공급 측면에서 물가 잡을 수가 없죠. 파월 연준 의장이 원유 생산 늘릴 수 있습니까? 뭐 트럭 운전사, 반도체 생산 연준 의장이 늘릴 수가 없고 공급 쪽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수요 측면 수요가 둔화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가가 지금 거의 고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주가하고 국제 유가하고 상관계가 0.6 정도 상관계수가 되고요. 우리 주가 1개월 선행하거든요. 세계 경제 좋으면은 우리 수출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우리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44%예요. 작년 기준으로. 수출 좋고 경제 성장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좋으니까 원유 수요가 늘어가지고 유가도 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수출이 둔화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세계 경제 수요가 둔화되면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유가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을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낮아진다는 건 고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다른 원자재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생각대로 지금 기대하는 대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잡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위축되니까 모든 거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물가가 올별로 보면은 뭐 2월쯤 뭐 1월에 7.5% 올랐는데 2월에는 그것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3% 초반, 2% 후반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요 측면에서 많이 위축돼 가지고 예, 그리고 결국 수요 충격이 수요가 위축되니까 예, 뭐 기업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생산을 줄이려면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결국은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폭락의 시작이 이제 급락의 시작이 아직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예. 표현하신 거는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유가 바로 예. 경기 둔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를 그동안 상승시켰던 게 금리 풍부한 유동성이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 그동안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예, 최근에 나스닥이 한 15% 조정받은 것은 그는 금리 충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서 미리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올랐죠. 그 충격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기 충격, 기업이익 충격이다. 요새 그 오늘 또 어떤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 수익이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저는 조만간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 올라갈 때는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 뒤따라 성장률을 올리지만요.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뒤따라 낮추거든요. 네. 지금 IMF도 경제 성장률 최근에 올수록 낮추고 있죠. 블룸버그 콘센서스 같은 거 보니까 계속 미국 중심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 전망한 것보다 이익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저는 우리나라는 올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보세요. 그렇다면 뭐 그 한국 시장도 뭐 미국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 떨어지는 폭이야 그렇겠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도 좀 어렵게 보시는 거군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그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계속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물론 주가가 1개월 선행해요. 그런데 수출도 증가하지만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부정적 견해를 많이 나타냈던 거는 주가가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작년에 한 40% 정도 앞서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출 회복된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이 괴리가 축소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가는 한 20%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출은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괴리가 이제 거의 다 축소됐어요.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보면은 거의 뭐 적정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가라는 것은 오를 때는 이렇게 펀더멘탈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됐던 경우가 2006년에서 2007년 무렵이었었어요. 네. 이때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이 그 수익형 펀드 캠페인 해가지고 주식형 펀드를 엄청 모아줬거든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들 주식 사오고 가대평가됐고, 그리고 2008년 들어가지고 수출 감소하고 또 결국 충격이 왔었죠. 그러면서 적정 수준보다 주가가 한 35%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많이 밀렸네요. 예. 떨어질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 여건은 뭐 금융위기는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이 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주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야 할 시점인데 저는 이런 시점이 머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미국 시장 결국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빠질 거라고 보시는데 이제 결국은 경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중국이 며칠 전에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소비자 그 판매 지수인가요? CPI인가요? CPI가 뭐 0%대라고. 0.9%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비가 안 일어난다. 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 경제가 되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게 결국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요. 예, 그게 결국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중국이 다른 나라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4, 5% 정도 하면서 소비자 물가 0.9%라는 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초과 공급이죠.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9년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근데 중국 경제는 2009년, 2010년 9%, 10% 성장합니다. 그때 성장 내용을 보니까
투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부터 투자가 많이 했다는 거는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늘려놨다는 거죠.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지금 수요가 부족하니까 중국은 거의 모든 사람에서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낮은 수준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가가 낮으니까 중국은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GDP가 작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18%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가 증가한다면은 세계 경제 그 성장률 둔화에 어느 정도 안충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조금 그 안도했던 게 예. 그러한 그 데이터 지표 발표하면서 아 그래 중국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공급자의 예.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세계 뭐 유럽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좀 가라앉는 왜 물건값이 그러니까 싸게 예. 공급을 할 테니 이런 안도를 했는데 그게 안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작년 11월을 고점으로 2월, 1월까지 증가율이 좀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이축되는 거다. 경기가 나빠진다. 공급이 활성화가 돼서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주식시장을 볼 때 금리보다는 경기를 보자. 경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전부 초점이 사실 대부분 금리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FOMC 이후에 뭐 0.5를 하냐, 0.25를 할 것이냐, 금리 인상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도 출렁거리고 우리도 이제 불안해하고 하는데 교수님은 금리는 이미 금리로 인한 어떤 데미지, 어떤 선반영은 이미 이루어졌고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게 이제 미국 나스닥이 됐든 증시가 급락하는 이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미국 경기 둔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 그림 보시면요. 이게 OECD에서 OECD 전체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제가 OECD 전체만 이 빨간선으로 그려놓고 우리나라 그려놨는데요. 둘 다 7월을 정점으로 올 1월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작년 1월이 정점이었어요. 중국 경기가 제일 먼저 둔화됐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통화정책을 안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미국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시차를 두고, 물론 시차는 6개월일 수도 있고 9개월일 수도 있는데요. 시차를 두고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신호를 작년 하반기 또 보내고 있는데 선행지수가 먼저 보내고 있고 이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 같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아마 1분기 후반 뭐 2분기 초반 가면 1분기 여러 데이터들이 발표될 거거든요. 생각보다도 낮은 수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중국이 생각 밖으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선반영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아마 그 경기 회복이 가장 빨랐던 것도 그쪽이었고 이거에 대한 것도 가장 빠르니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먼저 중국의 선행지수가 작년 1월이 고점 제일 빨리 꺾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꺾였으니까 중국 경기 바닥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도 더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 주식이 뭐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다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하는데 지준율,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요새 그렇죠. 계속 그 지준율 인하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중국으로 미국계 전 세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참 희한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적자가 GDP 대비 거의 5% 되거든요. 경상수적자가 되면은 그게 금융계정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돼요. 우리 경상수적자 난 돈이 해외 직접 투자나 뭐 서학개미 운동하는 것처럼 증권 투자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경상수 흑자가 뭐 GDP 대비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 한 1%, 2% 사이인데요.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데도 자본수지가 흑자예요. 그만큼 중국 뭘 의미하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돈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GDP가 전 세계에서
비중이 한 18%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중국 금융자산은 5% 내라는 겁니다. 전체 계속 사모으고 포트폴리오에서 있다.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중국의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실물시장 중심이었는데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이 확장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괜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돈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시작이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시그널은 그게 되겠네요. 그 소비나 아니면 경제의 어떤 수치 지표들에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게 이제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2분기 초반이 참 어려운 시기가 될 것 2분기 같다. 초. 2분기 초면은 뭐 1분기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 수익도 발표가 되거든요. 예, 생각보다도 뭐 경제 성장률인지 기업 수익이든지 뭐 전문가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4월이면 이제 보통 우리 기업 실적 발표 1분기 기업 실적 예, 발표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아마 트리거가 그 될 수 무렵에.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적 장세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 이 실적 장세 역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상승을. 예. 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영업의 이익에 의해서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확장 후반에서 물가가 오르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합니다.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였고요. 미국은 좀 뒤늦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근데 이미 경기가 정점을 치고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서니까 물가는 점차 안정되고 기업이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 국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증권시장에서 역실적 장세라고 그러나요? 역실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파트에서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는 그 세력들의 이유는 뭔가요? 근거는? 뭐 더더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현재가 좋으면요, 그 미래를 좋게 전망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뭐 IMF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러지만은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따라 계속 높게 전망해요. 네, 그런데 경제 성장이 꺾이고 나면은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낮게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IMF가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을 4.9% 10월 달에 전망했는데요. 올 1월 달에 4.4% 내렸어요. 아, 낮췄군요. 특히 미국은 5.2에서 4.0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계속 월별로 체크하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성장률 전망치다 계속 낮아지고요. 대신 저 물가는 전망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더 오르니까 뒤따라 좀 오르게 전망하고 조만간 이제 물가가 꺾이면서 또 그런 현상이 바꿔질 텐데요. 네,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낮춰 전망하고 물가 상승은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아마 3월 FMC에서 또 미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하고 점도표 찍었는데요. 그 경제 성장률 전망 보면은 물가가 작년 1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저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려 전망하려고 생각해요. 작년에 예를 들어 12월에 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한 2.3% 정도 뭐 전망해 놨었는데요. 4%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뭐 금리 가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FOMC 회의 이후 금리 인상이 딱 결정돼서 발표가 되면 그때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 기업 실적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그냥 확인이 되면서 꺾이는 시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시기적으로. 예, 저는 뭐 2분기 초반이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 눈에 보이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이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가능성 때문에 좋게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변수가? 글쎄요.
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더 올라가고. 근데 왜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그 예. 뭐죠? 그 부양책을 쓰잖아요. 예. 예, 그런 부양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부양책 쓸 여지가 없죠. 아. 예. 지금 물가가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하긴 여기서 더 돈을 더 풀면 예. 정부는 이미 작년에 쓸 만큼 써버렸고 지금 또 부채 한도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욱 쓸 수 없는 정책이 통화 정책이에요. 예. 통화 정책은 지금 뭐 팽창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물가 때문에. 오히려 금리 오르고 통화 긴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요새 우리 기업들 뭐 몇 군데 뭐 방문해보고 강의 가면서 이야기해보면요. 예. 우리 기업들 그 제조업이 가장 그 문제가 기업 경영에 어려운 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 수주는 뭐 1, 2년 전에 일정한 가격으로 받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익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 이 상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가 이게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국은 이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문제다. 예. 그렇다면 나스닥이 그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문제가 아니라 경기 둔화, 경제 성장 둔화라는 이슈로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폭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시작에 15% 빠지는 것도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저는 뭐 나스닥 가지고는 측정할 수가 없고요. S&P 500은 기업 이익이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S&P 500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은 S&P 500이 미국 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등의 주요 경제 지표로 거기다 M2까지 포함하면요, 15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로 보면은 지금 4,500 안팎인데 3,800에서 뭐 3,900 뭐 이 정도가 저는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S&P가 뭐 10% 빠진다면 나스닥은 그보다 더 빠지겠죠. 더 빠지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 개별주들 가운데서는 이번에 기술주들 가운데 뭐 나스닥 15% 빠지는 가운데서 뭐 70%, 80% 빠진 기업들이 허다하거든요. 50%는 기본이고 뭐 넷플릭스조차도 뭐 50% 가까이 빠졌다가 뭐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이러한 개별적으로 많이 이미 하락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조차도 다시 그런 어떤 충격이 있게 되면 더 빠지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게 지수가 떨어져도 이미 선반영된, 그러니까 많이 빠진 기업들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많이 빠졌지만 더 빠지겠죠. 빠진 폭은 좀 줄어들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많이 빠진 거지만 더 빠질 그런데 그것들이 과거 추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경기가 나빠진 시점에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이 먼저 떨어지고 좋은 기업들은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좋은 기업들도 저는 다 앞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학기미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중간 이렇게 이런 변동이 있어도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버티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0년만 보시면 미국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이 S&P 500이 지난 거 10년 동안 2009년 이후로는 이 그림에 보면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10년만 보면 올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11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IT 거품 붕괴 직전 이게 초과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1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뭐 여러 가지 주식 관련 지표로 평가해 보면은 지금이 이때보다도 거품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명목 지수인데요.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네.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 미국 전체 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2000년에 210%였어요. 근데 최근에 330%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00년에 48%였습니다. 지금 53%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거품 정도로 보면은 저는 2000년보다 지금 거품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 10년만 보면 미국 주가는 올랐는데 2000년에서 2009년은 이거 제자리 걸음이었다. 저는 앞으로 10년은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 아무리 그러니까 이미 돈은 많이 풀려 있는 거잖아요. 이 10년간 계속 상승했었던 이유는 계속 돈이 풀렸기 때문이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든 뭘 하든
그걸 빨아들이는 게 얼마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겠느냐. 결국 돈은 시장에 풀려져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풀려 있죠. 예. 그런데 경제가 나쁘면요, 유통 속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돈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최근 자금 이동 보니까 단기 부동자금 M2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그 돈들이 정기 적금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현금을 보유한다. 예. 만기가 긴, 요새 또 한국의 금리 인상하니까 우리 은행 금리도 높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비중이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 그 자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돈 유동성은 계속 그대로 있지만, 예. 그러나 자산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제가 말씀드린 거품이다. 거품이다. 예, 주식도 거품이고 저는 부동산도 거품이다. 예,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상황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미국의 이것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업 실적, 뭐 경기 디포, 뭐 금리보다는 그런 걸 봐요. 저는 뭐 금리 미국의 국채 10년 수익률 많이 못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2% 넘었잖아요. 10년. 네, 2%좀 넘었는데요. 지금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률 많이 예측하거든요. 보통 장단기 금리라고 그러면은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 2년짜리 차이인데요. 그게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0.4%까지 축소됐거든요. 이게 축소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물론 뭐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었고요. 지금은 뭐 역전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 상반기 말쯤에는 역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3월에 금리 올리고 그러면 단기 금리는 많이 오르거든요. 금리를 올릴수록 장기 금리는 떨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경제 위기의 사전 징조 현상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뭐 역전됐으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코로나도 그 이전에 한번 그렇게 됐었죠. 예. 그래서 2009년 9월 무렵에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됐거든요. 그때 미국 경제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지표도 보고 제가 뭐 이번에도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런 주장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코로나가 와가지고 2020년에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이 최고의 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면 역시 그 경기 침체가 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서 이 금융시장 특히 그 채권시장이라는 게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